연말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부터는 공연을 보거나 책을 사는 데 쓴 돈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지난해 고용시장 분석 결과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고용시장 연간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9가 오늘 개막이 되었습니다. 올해 CES의 최대 관심이 5G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5G 기술 상황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연말정산 이제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자료를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8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상 세액도 이때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15일과 18일 또한 그 부가세 신고 기간인 23일이나 24일, 25일경은 부가세 신고 접수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바일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도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또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3억 원 이하 전세 보증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마감은 오는 3월 11일까지로 마감을 넘긴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기다리거나 5년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해 추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 기간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이 얼마나 강화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상한폭을 어기면 지금까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도 반드시 지키도록 역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4년에서 8년간 임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거나 의무기간 안에 집을 팔아버리면 현행 기준의 5배인 최고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란 원래 있던 등기의 내용을 추가하는 건데요. 새 들어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2년 유예기간 안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방안이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왜인가요?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그동안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려 왔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하면서 지난 1년 사이 등록임대주택은 39%, 등록임대사업자는 57%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가 이제는 너무 많아졌고 그만큼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정부는 상반기 안에 임대 등록 시스템 렌트홈을 재정비해서 전산 관리합니다. 분양권을 등록하는 경우 입주 가능일 6달 전부터만 가능하게 해서요. 실거주 가능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의 환산 보증금 기준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의 환산 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 1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늘고 부산과 과밀 억제권역은 5억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눈과 귀가 지금 중국 베이징에 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나온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예, 두 나라가 협상을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 관계자가 8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정 연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차관급 실무 대표단으로 애초 7일과 8일 이틀의 일정으로 협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협상이 하루 더 연장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또 선물을 내놨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대두, 옥수수 등 5가지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사들이는 문제에 의견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이번 회담은 차관급 실무회담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양보할 수 있는 항목을 밝히고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상당 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중 협상의 시기가 겹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도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네,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많이 알고 있는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연평균으로 10만 명이 채 안 돼서 금융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예, 일단 주요 수치 좀 지난해 고용 동향 전해주시죠. 네,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수치가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인데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8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 7천 명 늘어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예전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취업자 증가폭 집계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 2003년 카드 사태 당시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번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를 제외하더라도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적었던 해는 14만 9천 명이 증가한 200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취업자 증가수 외에도 실업률이 3.8%를 기록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 명을 웃돌면서 1999년 통계 기준을 바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 증가 폭의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부진과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이 겹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보청사에서 SBS CNBC 류정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400명 많은 2만 3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ES 2019가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저희 취재팀도 현재 나가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라스베가스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저 문구 보이시나요? 애플이 CES가 열리는 이곳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뒤편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만든 5개 광고입니다.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이폰에 묻어둔다. 미국의 유명 문구이죠.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 묻어둔다를 패러디한 겁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개인정보 기능을 강조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장사해 광고와 물건을 파는 구글과 아마존을 저격한 겁니다. 이처럼 이번 CES는 각 기업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협업하며 기술 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CES는 모두 160여 개국 국가 4,4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이번 CES는 이곳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눠서 각 현장에 배치해 있는데요. 먼저 김동우 기자가 IT 분야 신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동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전자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LG전자를 비롯해서 소니와 IBM 등 각종 IT 기업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CES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르신 돌봄, 공기청정 기능 등이 들어간 헬스케어 로봇을 선보였고 현대자동차도 4발 달린 로봇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현지에서는 특이하게도 수제맥주 제조기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집에서 바로 에일 맥주부터 흑맥주까지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치냉장고의 발효 알고리즘, 정수기의 자동 온수 살균 기능으로 맛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I think it's a great idea. It's like the coffee machine and the fridge combined, so that people are used to coffee from, instant sources. 이처럼 IT 쪽 분야는 가전제품부터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분야 쪽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윤 기자, 올해 CES는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했는데 어떤 기술을 선보였습니까? 네, 각 자동차 회사들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앞세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했는데요. BMW는요,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자동차, 그리고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SUV를 선보였는데요. 기존 자율주행보다 더 발전한 것은 그냥 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코너링, 그리고 어려운 코스도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You can talk to him like a normal person and orchestrate the complex car functions within one word. And of course, it learns what you need. For example, the seat heating. It learns your habits and helps you to make it more easier to use the car. Yeah. 이 밖에 아우디와 벤츠 등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량 비서들을 소개했는데요. 이제는 CES가 모터쇼로 불리는 만큼 자동차 회사들의 신기술 경쟁도 치열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서울에 공공임대주택 40만 호를 최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13만 호를 공급했고 앞으로 24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8만 호의 공공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모품인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 앞서 취재기자가 리포트한 내용 들으신 대로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올해 연간 고용 시장 전망도 해볼 계획인데요. 일단 작년 고용 동향 결과 요약본부터 좀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연평균 취업자 수는 앞서 들으신 대로 9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라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17년과 1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2017년과 비교해서는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이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자 수는 3년째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왜 100만 명이 실업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느냐, 이 역시도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3.8%로 1년 전에 비해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2017년도 아까 보신 것처럼 취업자 수가 3분의 1 정도로 작년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실업률은 0.1%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궁금한 점인데 그것도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청년 실업률 9.5%로 0.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 하지만 체감 청년 실업,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8%로 3년 만에 최대치로 좀 올라갔다는 점은 또 차이가 있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용률은 60%가 넘어서 0.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고용률도 역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거에 비하면은 하락폭이 크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이 생산 가능 인구를 가지고 하는 OECD가 주로 비교할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 고용률은 60.6%로 재작년과 같습니다. 취업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고용률, 특히 OECD에서 주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 15세,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바뀌니까 차이가 없었다. 이것도 역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거는 인구 증가가 작년에 22만 5천 명이었는데 이게 2017년에 비해서는 증가가 7만 3천 명이 줄었다. 증가 폭이. 이것도 이 통계 고용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왜 이런 수치들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림대 최영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그다음에 오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사안이 좀 중요해서요. 항공대 김강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질문부터 최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 표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취업자 수가 연간 9만 7천 명 늘어났거든요. 평균으로. 그 전년도 2017년도에 31만 명이 넘었으니까 1년 새 3분의 1 이하로 3분의 1도 안 되게 이제 3분의 1만큼밖에 안 늘어난 건데 1년 새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고용 참사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뼈아픈 뭐 경제 지표죠. 성장률은 그래도 뭐 당초 목표보다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나름 어느 정도 뭐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장률에 비해서 고용 실적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그 전해의 그 성장률이 물론 3.1%였다가 금년에는 한 2.7% 이런 정도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3.1% 성장할 때 31만 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2.7% 성장하는데 10만 개 정도뿐이 일자리가 안 늘었다.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전 3년도 그러니까 2015, 16, 17년도 3년치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지난 3년 평균보다 한 20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를 보면 한 7, 8만, 예. 20만 개는 더 늘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그 20만 개가 어디서 줄었냐 그렇죠. 이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김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해석은 취업자 어떻습니까? 수가 그 기존에 그 30만 명 증가해서 9만 명으로 3분의 1 또 채 안 되게 이렇게 그렇죠. 늘어났는데요. 고용 참사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나마 9만 7천 명 늘은 것도 대부분 다 정부 재정으로 늘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그 주로 이제 공공부문 쪽에서 행정부문, 또 국방, 농림수산업이고 순수 민간 분야, 순수 민간 시장에서는 오히려 15,000명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균치기 때문에 그나마 10만 명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거지. 민간 사이드 쪽에서는 줄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게 이제 김 교수님 설명이시고요. 근데 조금 그거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좀 디펜스하고 싶은 건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2015년, 2016년도에 건설 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죠. 뭐 8%, 9% 막 이렇게 나가다가 그러니까 지난 3년, 2015, 16, 17년도에 건설 투자가 평균 8%씩 연평균 8%였는데 2018년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4%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건설 인력이 한 12만 정도가 줄어요. 확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도에 전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가 떨어지니까 이 경기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을 굉장히 부추기거든요. 그랬죠. 경기 부양을 한 거예요. 빚내서 집사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를 관리하고 고용을 관리해서 그 성과가 2017년까지 미쳤는데 2018년부터는 건설 투자가 이제 줄기 시작하고 문재인 고용도 정부에서는 줄고 SOC 투자도 많이 줄였었잖아요. 줄였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다.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저임금 효과, 뭐 그런 것도 노동정책 있겠죠. 얘기가 있겠지만 예. 업황 불황, 자영업의 어떤 사이클로 보면 마침 뭐 이런 친노동정책 막 펼쳐질 때쯤에서 업황 불황이 같이 덮쳐있는 바람에 온팡 뒤집어쓴 측면도 있다. 사드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쉽게 생각하면. 사드고 이제 자영업 과잉 같은 과잉도 예, 한꺼번에 예, 좀.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그 표 좀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4, 15, 16 요때 자영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은퇴자분들이 상당히 자영업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저기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까 건설업 있어서 지금 건설업에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성장 엔진을 했던 자동차 산업, 또 조선 산업, 해양 산업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뭐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력이 많이 감소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정부의 그 노동 정책, 고용 정책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저도 좀 그 부분을 좀 의문점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률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작년에 고용률이 정부 일반 고용률 같은 경우는 0.1%포인트가 떨어져서 60% 초반대고요. OECD가 주로서는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 같은 경우는 2010년과 같았단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취업자 수는 3분의 1도 안 되게 줄었고요. 그럼 이 부분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5세 이상 전체로 하면 약간 줄었죠. 네. 약간 뭐 0.1%. 0.1% 줄었죠. 전체로 하면. 줄었고. 그러니까 고용률이 그냥 유지가 되려면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한 15만 정도 늘면 기존의 고용률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연간 한 15만,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한 25만 늘고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한 15만 정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정도 늘는데 거기서 15만 정도의 취업자가 늘어난다 하면 고용률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 끊으니까 그 고령자 65세 이상이 사실은 취업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많았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디테일한 어떤 그거는 뭐 확실하게 그 원인은 뭐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정체 상태, 뭐 고용률이 정체 상태인데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제 그리고 뭐 제가 첨언할 것은 그 고용 시장에 진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노동 시장에 밀려난 분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실 자영업으로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니까 고용률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준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준실업 상태라고 해서 준이라는 걸 붙이시는 거는 가게를 하고는 있는데 취업을 못해서 가게를 하는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평균 소득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 정부에서 작년 고용 동향에 대해서 평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 생산 가능성이 줄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이나 무연 이런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작년 고용 시장에 대한 해석도 좀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궁색한 설명입니다. 인구 구조는 뭐
2017년도 인구 구조하고 2018년도 인구 구조하고 1년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 그리고 미리 다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렇게 40만 50만씩 늘지 못하는 이유가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증가폭이 줄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작년의 고용 부진을 인구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궁색한 얘기고 오히려 올바른 어떤 분석을 어렵게 하는 뭐 좀 약간 좀 노이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울 정도의 이유는 분명히 아니라는 전혀 말씀이신 아닙니다. 거잖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이 이제 고용 감소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자동화, 전산화, 무인화, 정보화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고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동화, 무인화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럼요. 계속 진행되고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고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다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 자동화, 무인화가 지금 이야기되냐 하면은 한국에서 최근 1, 2년 사이에 이러한 그 자동화, 무인화가 급속도로 도입이 되면서 특히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 그 취약 업종들이죠. 여기 그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 감소, 노동 감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그 노동 능력이 좀 취약하신 이런 분들이 자동화, 무인화에서 대체가 되고 있고 결국 사업주 측에서는 자동화, 무인화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노동 비용하고 그 자동화에 따른 비용하고 관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이 급속도로 도입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평가는 이제 두 분한테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작년도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평가 방법도 얘기를 좀 들으셨고요. 전체 수치도 좀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자영업자도 말씀을 하셨고 고령층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30에서 50대 사이 핵심 이 활동 계층, 경제 활동 계층의 이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마지막으로 좀 두 분한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분들이 구조조정의 1차 대상입니다. 기업에서 이게 이제 우리 임금 시스템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기업의 그 임금 체계가 연공급 위주다 보니까 그 나이 때부터 이제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이 되고 기업으로 봐서는 이제 결국 비용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분들이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40대 특히 집중돼 있다라는 게 이 취업자 수 특히 40대 취업자 수 가장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다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자영업하고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업별로 이걸 분류를 해보면 작년 고용에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뭐 관리직, 전문직, 뭐 이런 사무직 이런 화이트 칼라는 조금 늘었어요. 좀 늘었는데 그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직 뭐 그리고 조립공이라든가 숙련 인력 이런 부분들이 이게 브루 칼라죠 주로. 브루 칼라 쪽에서 줄었어요. 그래서 30대, 40대는 사실은 핵심 노동력인데. 거기가 준다는 거는 이거는 생산을 떼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문을 닫게 될 지경일 때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뭐 약간 좀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보시는 좋지 않은 그런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그래서 상당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올해가 더 이제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일단 그렇거든요. 올해 고용 동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 교수님, 올해 고용 시장에서 교수님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수라고 그럴까요? 어떤 걸 생각을 하십니까? 변수는 우리가 외부 변수, 내부 변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고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중에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
미중 두 무역 나라 갈등 문제. 간에 있어서 여러 무역 관세 분쟁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어떤 그 고용 정책이 아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그 우리 고용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다시 고용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라면은 기업이 비교적 좀 자유롭게 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고용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러한 정책,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뭐 금년과 고용상은 특별히 변할 게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김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정부가 올해 고용시장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적극 지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도 좀 다급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SOC, 뭐 생활 SOC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런 거라든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 집행을 하고, 재정을 하여간 상반기 중에 70%를 투입하겠다. 재정 확대가 작년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용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변수,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국내 정책 변수 중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6, 7월 달에 결정될 2020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그렇죠. 이거는 적용은 물론 내년에 되지만 금년 하반기 고용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보면 7월 달에 10.9% 또 한 번 올리고 나서 그게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저는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만들어낸다. 민간에서 만들 수 있게끔 좀 민간이 좀 자유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 보다 좀 자유롭게 근로자와 사용자 선택할 수 있게끔 좀 고용을 유연화하는 그런 정책이 결국 이 고용 양의 어떤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림대 최영규 교수님, 항공대 김광식 교수님과 함께 작년 고용 수치들 한번 분석해보고요. 올해 고용시장 전망까지 함께 좀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까 오후에 평양으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베이징을 출발했다. 그 이제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사실상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마감을 해보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의미, 뭐 지금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어떤 얘기들이 좀 거론이 됐을 거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 거다. 저희가 추정은 또 좀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북미회담 아니겠습니까? 북미회담. 그 다음에 그 이어질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김열수 실장 그래서 모셨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본적으로 북미회담에 앞선 사전 준비 작업 이렇게들 많이 해석들 하시대요. 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은 금명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2019년 1월 달로 얘기를 했다가 1, 2월 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연말 될 때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단 한마디도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예. 이 미국 대통령하고 다시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급무사를 타기 시작을 하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친서를 보냈잖아요. 글쎄요.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중국을 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먼저 의견 조율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며 한 2월 중순 전에는 글쎄요, 북미 정상회담이 예.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오기 전에 꼭 중국한테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상의도 하고 뭔가 네. 좀 조언도 받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네. 잠시 여쭤보기로 하고, 사전 조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사전 준비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좀 핵심으로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김정은의 신년사 속에 그 답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주 핵심 의제가 비핵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일부러 신년사에다가 확실히 넣어놓은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다자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평화 체제라는 거 말씀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내가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날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 다자회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가 중요해지느냐 하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것은 바로 쌍중단하고 쌍궤병행이거든요.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한미연합 훈련하지 말고 북한 쪽에서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중재라. 이게 네. 쌍중단이잖아요. 쌍계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건데 하나는 비핵화 회담이 가고 하나는 평화체제 회담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중국이 변함없이 이제 주장해 온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번에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쌍계병행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사자회담이 될 텐데 남북 미중 그렇죠. 평화 체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비핵화인데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 비핵화가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핵화의 원칙이거든요. 네. 이 원칙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해 주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신고 검정 폐기라고 하는 이 단계로 안 가고 우리가 9월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영변 핵시설 거기에 대한 표기 여부 요 정도만 얘기를 내가 꺼내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이고 그 반대급부로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제가 크게 보면은 글쎄요. 결국은 비핵화하고 이 평화체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근데 비핵화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가 다자간 평화체제 문제 사실 비핵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차피 뭔가 어떤 결과물에 놓기 쉽지 않은 정확합니다.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비핵화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요? 네, 전혀 달가워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체제 문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는 이번에 신년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얘기를 꺼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뭐 고위급 회담을 해서 의제도 조율하고 그렇겠죠. 또 이제 공동성명 내용도 한 7, 80% 대충 맞추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나갈 때 소위 말해서 고위급 회담을 하러 가는 사람이 분명히 이 문제를 꺼낼 겁니다.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할 거고요. 이제 이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평화체제 문제는 이 비핵화 문제가 충분히 진행되고 난 뒤에 평화체제 문제를 얘기하고 그때 평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담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 플레이어들을 네. 그때 결정하자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평화체제가 같이 비핵화하고 적어도 현 단계에서 같이 도는 것은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의 이제 북한의 입장이 그렇고 그거에 중국에서 이제 그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추인, 네. 뭐 협조 의사를 이제 받았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쏙 달가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우리 얘기를 했고 그렇죠. 미국도 원칙이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한국 문제잖아요. 그 항상 이제 위기 상황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 분위기를 다시 좀 북돋고 하는 그런 식의 조종자 역할을 그동안에 잘 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의 어떤 역할, 우리 쪽의 대응 어떻게 가는 게 좀 적절할까요? 역할보다는 대응 쪽이 오히려 대응 더 쪽, 네. 크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단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2월 중순 전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 거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지금은 이제 장소 문제가 세 군데가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상하이, 그렇죠. 하노이죠. 하노이, 네, 하노이, 방콕, 그다음에 하와이. 예. 네,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2월 중순 전에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뒤가 뭐가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서울 답방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서울 답방도 있을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한 주고받는 식으로 경제 제재가 어느 부분까지 해제해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서울 답방을 통해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남북 경제 교류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담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면은 이 평화체제 회담이 바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건가 여기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6월 달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비핵화 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결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도 항상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밝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크게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준비해야 되는 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저희 라스베가스에 파견이 되어 있는 우리 저희 특별 취재단 기사 내용도 보셨습니다. 확실히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와닿네요. 오늘도 저희 CES 얘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문성천 교수님 모시고 CES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키워드가 5G 얘기가 나오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의 역사를 보면 네. 3세대 이동통신이 딱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2000년 진입하자마자. 그리고 10년 뒤에 4세대 이동통신이 시작했고 그 10년 후에 이제 5세대 이동통신, 5G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세대가 우리가 LTE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LTE, 예. 4세대 후반이 LTE지요. 그래서 이제 LTE라는 거는 얼마나 그 좋은 기술이었냐 하면은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 드론이 1812개의 드론이 그 밤하늘을 그 장면 수놓은 기억납니다. 장면이 그 선명하시죠. 예,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됐었잖아요. 그게 5G 기술이 아니고 LTE 기술. 그게요? 왜냐하면 LTE 기술은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고 5G는 아직 불안정인 상태라 5G의 표준이 내년에 확정됩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0년에. 2020년. 그래서 3세대 이동통신을 IMT 2000이라고 그래서 IMT 2000 사업자 선정 때 상당히 그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5G의 공식 명칭은 IMT 2020. 예. 그래서 2020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예. 것이고 지금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G를 지금 세계 최초로 올 3월에 상용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요. 예. 그러면 3월부터 우리가 뭔가 좀 이 5G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 체감해야죠. 지금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속도라는 거는 스마트폰을 제가 PC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예를 들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 데는 약 3분 내지 4분이 걸립니다. 지금요? 지금. 예. LTE 시대. 예. 5G 시대에는 10초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얼마의 굉장히 차이냐면 빨라져요. 20배. 예. 20배라고 그러는 속도는 우리가 100배, 1000배 그러면 대단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20배 차이도 어마어마한 정말 것 같은데. 20배 차이도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 감각의 속도가 0.01초면은 찰나 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0.1초 단위로 움직이는 게 4세대 이동통신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그게 0.01초로 그러니까 그 찰나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1평방킬로미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1평방킬로미터. 내가 위치해 있는 집이나 장소에서 1평방킬로미터를 생각하면 1평방킬로미터 내에 100만 개의 기기를 식별해야 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100만 개. 그 100만 개의 기기가 IP 주소를 갖고 아이디가 부여돼 가지고 식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4세 LTE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이 5G가 이렇게 키워드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하는 IoT니 뭐 자율주행차니 커넥티드 카니 뭐 로봇이니 AI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5G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5G 기술이 지금 말씀을 열거하신 것들이 사물 인터넷의 그렇죠. 핵심 아이템들이죠. 사물 인터넷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물체와 생물, 동물 다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물건 같으면은 이런 실물 같으면 말이죠. 연필이나 전화 같으면은 RFID라고 해서 칩을 부착해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는 뭘로 식별합니까? 그 식별하려면 그 식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이제 무형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도 식별이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으로 되고 그것이 전부 그 0.01초의 속도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5G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이 5G 시대 상용화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고는 하는데 앞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게 5G의 표준이 내년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표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권을 쥐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표준에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고 물론 미국의 업체들이 그 막강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삼성이라든가 퀄컴 이런 데들이 그 세계 표준으로 자사 표준이 채택되기 위해서 그 막대한 경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이제 5G 그 휴대 단말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상도가 5G 휴대전화는 그 후면에 카메라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 해상도가 얼마나 선명할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휴대전화를 지금 쓰다 보면은 왜 이렇게 느리냐? 뭐 어떤 때는 막 뭐 먹통되는 것 같은 느낌도. 근데 이제 속도가 뭐 한 20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쓸만한 기계 아니냐? 그래서 선풍적인 구매 열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사실 IT도 침체기에 있고 모든 산업이 침체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 진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체돼 있던 세상에 새로운 어떤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업체들이 파웨이 같은 업체들이 그 통신 장비의 보안 이슈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장벽에 막히는데 우리의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호기가 오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